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오르긴 하지만 외환위기급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릴 때는 또 사도 되는 시기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김 PD님하고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까 합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요즘 환율도 너무 높고 금리도 계속 인하한다고 하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예, 1990년대 중반이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했죠. 1990년대 중반 이제 세계 경제에 거대한 혁명이 하나 시작됐는데요. 바로 정보통신혁명이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또 변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동구권이 무너졌죠. 1990년 독일 통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또 소련 연방 해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동유럽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이제 시장 경제에 편입되고 또는 서방 세계로 이동해 왔죠. 그 과정에서 경제에 이제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구권,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시장 또는 자본주의 경제로 밀려들었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지니까 기업들은 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및 개인용 PC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용 컴퓨터의 붐 속에서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죠. 결국 인건비는 싼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게 되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금리를 93년, 94년 이렇게 올릴 때는 좋았는데 95년까지 금리를 다 올려놓고 보니까 정작 인플레이션, 경기가 되게 과열돼서 물가 막 오를 것 같은데 별로 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동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동결하냐면 98년까지 동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금리가 장기화된 시기가 이때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했냐? 경기가 좋으니까. 또 그럼 금리를 왜 인하하진 않냐? 인플레 걱정이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저희들은 신경제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르고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도 불황이 안 오는. 지금이랑 비슷한 거 같죠?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미국 경제가 지금 비슷합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좀 이민 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유효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외국인 노동력이 미국에 지금 몰려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AI 혁명 그리고 리쇼어링, 그 해외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을 하죠. 이런 리쇼어링 과정 속에서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들이 촉진되는 가운데 고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안 오르죠.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 굳이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또 금리를 인상하려니 지금 금리 5.5%도 높은데 여기서 더? 혹시 더 금리 인상했다가 뭐 지방은행 사태나 상업용 부동산 위기 발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연내 금리를 3차례 이상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20% 안쪽으로 떨어진 반면 올해 연내 내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상할 거라는 사람들이 이제 20% 이상까지 기대가 올라온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1990년대 저는 뭐 주니어 이코노미스트여서 미 연준이 왜 금리를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미국 금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이 돌이켜보면 한 30년 터울로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독주가 이어질 때의 특징이 뭐냐? 달러 강세죠. 딴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훨씬 높고 미국 성장률도 실제로 올해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강세가 출현하게 되고 그럼 미국의 달러 강세가 출현하게 될 때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진 않은데 대신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테크 기업들, 그때는 정보통신 기업들, 최근에는 이제 AI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오르고 난리를 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혹시 고금리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러니까 98년에 금리를 인하했던 건 이제 러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91년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출범했는데 7년도 못 가서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이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니까 그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을 좀 완화해 줄 목적으로 금리를 그때 이제 처음 인하해 주는데 그 뒤에 또 버블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하겠다 말은 하면서도 신중한 이유가 안 그래도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자기들이 금리를 인하까지 해버리면 이거 더 심각한 주가 버블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정보통신 거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서워서 좀 금리를 사실 인하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외부 충격,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러시아 외환위기 같은 일들,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어떤 좀 불황의 징후가 보일 때 그때까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려고 들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 오는 한국의 영향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습니다. 달러 강세가 출현하고 미국만 독주한다라는 건 딴 나라에서 돈 빼서 미국 간다는 이야기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자산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다만 그때랑 이제 100%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때 비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그때 300억 불이었는데 더 나가서 우리 그때는 대외 부채가 엄청 많았는데 외채가 많았는데 지금은 외채보다 해외 순자산이 더 많아서 우리나라의 순외화 자산이 얼마냐면 8천억 불. 엄청난 돈을 갖고 있죠. 일본이 아마 2조 5천억 불인가 그럴 텐데 우리도 엄청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오르긴 하지만 외환위기급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릴 때는 또 사도 되는 시기다. 그때랑 달리 도망가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둘 다 삽시다. 자신이 없다. 왜? 제가 3월 달에 좀 약간 경고했잖아요. 시장이 너무 좋은데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 약간 과열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또 PBR, 특히 그죠?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가 PBR 한국도 1배가 넘었다. 싸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사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버블 레벨은 아직 아니니까. 또 반대로 달러를 다 팔자니 환차익이 너무너무 크게 나서 환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도 그거 팔고 살만한 자산도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은 리밸런싱. 그죠? 비율을 우리가 달러 5, 우리 국내 원화 자산 5 했으면 지금은 6대 4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달러 한 10 팔아서 10% 팔아서 국내 자산에 잘 모르겠으면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두면 또 몇 달 지나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